안녕하세요. 보험 관련 이슈에 대한 팩트체크 임팩트TV 임평재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거예요. 보험회사가 보장성 보험에 목숨 거는 이유, 나한테는 약일까 독일까. 지금 보면요, 보험회사는 사활을 걸고 보장성 보험 판매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이 뭔지, 그리고 이런 상황이 우리 고객님들한테 유리하게 작용할 건지 불리하게 작용할 건지, 여기에 대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2001년도에 보험회사에 이제 입사를 했을 때는요, 고객님 만나러 갈 때 뭐 특정 상품을 염두에 두고 만나러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가서 상담을 했고요. 상담하는 과정에서 이분은 은퇴 준비가 좀 부족하네? 연금 같은 저축성 보험을 추천을 드렸어요. 이분은 보장성 보험이 없네? 그러면 뭐 종신보험이나 건강보험 같은 보장성 보험을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한 달 업무 마치고 제 어떤 성과를 분석을 해봤을 때 상품 판매 비중은 저축성 보험의 비율이 한 60%, 보장성 보험이 40%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의 어떤 그 상품 판매 비율을 보잖아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됐냐면요. 지금은 보장성 보험의 비율이 거의 80에서 90%. 저축성 보험이 10에서 20%. 이건 업계 전체의 비율이 이렇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궁금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설계사들로 하여금 보장성 보험 판매에 집중하게 만들었는가? 저는 거기에 대한 답을요, 이렇게 내렸어요. IFRS 17. 이것 때문에 보장성 보험 판매 비중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된 겁니다. 자, 이건 뭐냐면 보험회사에 적용되는 국제회계 기준이에요. 우리나라도 이제 미루다가 2022년 1월 1일부터 IFRS 17이라는 걸 가지고서 보험회사가 회계 업무를 봐야 되는데, 이 제도가 도입이 되면 크게 두 가지가 바뀌어요. 뭐냐? 매출을 평가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부채를 평가하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제도 도입과 동시에 보험회사의 부채 비율은 급격하게 올라가게 될 거고요. 매출은 큰 폭으로 하락을 하게 될 거다. 그러면 왜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지를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우선은 매출 평가를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얼마를 벌 거냐 이거를 팔아서 고려하지 않습니다. 외형으로만 평가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종신보험 100만 원을 팔든 연금보험 100만 원을 팔든 똑같이 100만 원의 매출이 지금은 잡히고 있다. 그런데 이게 수익평가 방식으로 바뀌게 되면 뭘 매출로 잡는 거냐면, 야, 종신보험 100만 원 팔면 회사에 얼마 남아? 연금보험 100만 원 팔면 회사에 얼마 남아? 남는 부분, 수익 부분을 뭘로 보겠다? 매출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축성 보험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시일 내에 고객님한테 대부분이 다 지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매출에 끼치는 기여도가 현저히 줄어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축성 보험을 팔게 되면. 그런데 요거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게 뭐냐면요, 이겁니다. 부채를 원가가 아니라 시가로 평가를 한다, 이 얘기인데요. 보험회사의 재무제표를 보잖아요. 부채의 거의 대부분은 뭘로 돼 있느냐? 책임준비금이라는 걸로 돼 있어요. 책임준비금은 뭐냐면 고객님들이 보험에 가입을 했어요. 사고가 났습니다. 혹은 만기가 됐어요. 혹은 중간에 해지를 했어요. 뭘 받으러 오시겠어요? 보험금 받으러 오실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회사가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책임지고 준비하고 있는 돈이 책임준비금인 거예요. 고객님들한테 드려야 되기 때문에 부채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책임준비금이라는 거를 고객님 한 사람 입장에서 보잖아요. 그럼 이렇게 돼요. 시간이 갈수록 책임준비금은 늘어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임준비금은 고객님이 낸 보험료 중에서 사업비 쓰고 남은 원금, 고객님 돈에다가 이 돈을 가지고 보험회사가 운용을 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발생한 이자,
이게 더해서 책임준비금이란 게 되는 건데, 원가 평가 방식은 어떤 거냐면 내가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이자율이 가령 7.5%였다. 그러면 이 7.5%의 이자율을 가지고서 전 보험기간에 걸친 책임준비금을 평가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시가평가 방식이라는 거는 뭐냐? 현재 시점, 내가 20년 전에 가입을 한 보험이라 하더라도 그때랑 지금이랑은 이자가 달라졌을 거 아니에요? 많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떨어진 이자율, 지금 이자율이 2.5%다? 그러면 2.5%의 이자율로 책임준비금을 산출을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 7.5%로 계산을 했을 때는 이자가 이만큼 생길 거다라고 봤어요. 원금 요만큼만 준비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자가 지금 뚝 떨어졌죠? 그러면 이자가 요만큼 밖에 안 생겨요. 지금 준비한 원금은 요만큼 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이 뭐가 생기는 거예요? 공백이 생기죠. 돈이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백을 누군가는 메꿔놔야 되는 거예요. 왜? 책임 준비금이니까. 그러면 누가 메꿔야 되는 게 맞아요? 이거는 보험 회사가 메꿔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회사의 전 고객들 거를 다 더해보면 메꿔야 되는 돈의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소형사 같은 경우에는 수백억이고요. 중형사 같은 경우에는 수천억이고 대형사 같은 경우에는 수조 원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야 이거 우리 못 메꿔 돈 없어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책임준비금이라는 거는 보험회사의 지급 여력이라는 거하고 직결이 되는 거고, 이 지급 여력은 금융감독원에서 아주 상시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150% 이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책임준비금이. 근데 150%가 안 됐다, 떨어졌다. 그러면 금융감독원에서 권고를 합니다. 돈 채워놔. 채워놔야 돼요. 못 채워놨다. 더 떨어졌다. 지급여력 비율이 100%가 안 됐다. 그럼 그 회사는 문을 닫게 되는 겁니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 돈을 채울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 보험회사를 계속 다닐 수 있느냐 아니면 이 보험회사가 문을 닫느냐, 이렇게 지금 심각한 상황인 거란 말이에요. 워낙에 이 메꿔야 될 규모가 크다 보니까 계속 이거를 미루자 했는데 이게 우리나라만 적용되는 기준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적용이 돼야 되는 기준이거든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국제회계기준 IFRS 17을 주관하는 단체가 있는데 그게 국제회계기준위원회라는 거예요. 거기서 2016년 11월 달에 보험회사가 하도 못한다 하니까 숨통을 틔워줍니다. 어떤 그 정책을 하나를 만들어주는데 그게 뭐냐면은 CSM이에요. Contractual Service Margin.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보험을 판매하잖아요. 보험료가 계속 들어오면 보험회사도 거기서 계속 이익이 발생할 거지 않습니까? 그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이익의 현재 가치, 요거를 구해가지고 이 금액만큼은 뭘로 봐주겠다? 자본으로 봐주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이익만큼은 갚아야 될 빚에서 상계 처리를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제도가 시행되지 않았으면은 2020년 이후에도 우리가 볼 수 있었던 보험회사는 아마 많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이제 보험회사의 경영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갚아야 될 부채가 수백, 수천, 수조 원인데 거기서 우리가 보험을 많이 팔아가지고서 지금 당장 발생한 이익이 아니라 하더라도 미래에 발생할 이익까지 다 계산을 해갖고 갚아야 될 빚에서 상계 처리를 해주겠다.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기를 쓰고 뭔가 상품을 팔아야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익이 많이 나는 상품을 파는 게 유리하겠습니까? 이익이 적게 나는 상품을 파는 게 유리하겠습니까? 두 말하면 잔소리죠. 이익이 많이 나는 상품을 팔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 중에서는 어떤 게 이익이 많이 남을까요? 회사 입장에서
보장성 보험이 훨씬 많이 남아요. 왜 그러냐면 사업비만 해도 보장성 보험은 보통 30~40%인데 저축성 보험은 10% 될까 말까요? 저축성 보험의 절대 다수가 뭡니까? 연금인데 연금은 언제까지 주는 거예요? 돌아가실 때까지 주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종신연금. 근데 수명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으니까 연금을 팔면 팔수록 앞으로 어떻게 될지 빚만 늘어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지금 보장성 보험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보험회사가 보장성 보험을 팔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어떤 노력을 하고 있냐? 첫 번째는 우선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저축성 보험의 사업비, 판매 수수료 포함해서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종신보험은 낮아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떤 판매 활성화를 위한 동력이 일명 시책이라고 불리는 건데 그 시책은 지금 저축성 보험에는 거의 나오지가 않습니다. 오직 뭐에만 나오냐? 보장성 보험에만 나와요. 판매 수수료라든지 어떤 시책을 보장성 보험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일선에서 판매를 하시는 설계사님들의 관심을 즉각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효과가 있겠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서는 장기적으로 어떻게 풀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뭐를 하고 있냐? 보장성 보험 판매를 위한 교육에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들이고 있습니다. 지점장님들은 뭐 아침마다 그냥 보장성 노래를 부르시고요. 주말마다 나와서 보장성 보험 어떻게 하면 잘 팔 수 있는지 강사님들 불러다가 항상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상품 경쟁력을 높여놨어요. 뭐에 대한? 보장성 보험에 대한 상품 경쟁력을 높여놨습니다. 제가 일을 시작했을 때만 하더라도 종신보험은요, 인식이 이랬어요. 죽어야 나오는 돈. 뭐 손해보는 저축 정도? 이런 이미지였는데 지금 종신보험은요. 사망보장보다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있느냐? 살아있을 때의 혜택. 거기에 더 많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연금 선지급 기능이라든지 중도인출, 뭐 수시입출금 기능이라든지 납입면제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의 종신보험에 지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지금 인접 금융 상품들이 어때요? 뭐 시장 금리가 물가 상승률 고려하면 마이너스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가족들 위해서 보장이라도 받자. 그리고 얘가 또 원금만 딱 도달하는 시점이 되게 되면 은행보다 훨씬 더 높은 이자도 기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종신보험이 이제 사망했을 때의 보장에서 생로병사의 리스크를 올 커버할 수 있는 종합금융상품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손해보험은 어떻습니까? 손해보험은 저도 보험을 한 20여 년 가까이 했지만 최근 2, 3년 동안만큼 보험에 가입하기 좋았던 시절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그 보험회사에서 장기적으로 손해날까 두려워서 안 팔았던, 막아놨던 그런 담보들, 예를 들면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혈관 질환, 그 다음에 뭐 질병후유장애, 이런 담보들 지금 거의 대부분의 보험회사에서 팔고 있고요. 갑상선암이라든지 예전에는 암 취급도 안 했던 그런 유사암들도 거의 일반암 수준으로 가입을 다 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고혈압약, 당뇨약 드시는 분들은 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방법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어지간한 보험 다 가입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보험회사가 보장성 보험 판매에 집중하는 이유는 진짜 살기 위한 몸부림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품 경쟁력을 어떻게 높일 수밖에 없어요. 경쟁적으로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칼자루는 누가 쥐고 있는 거예요? 보험회사가 쥐고 있습니까? 고객님들이 쥐고 있습니까? 고객님들이 쥐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런 환경은 좋은 상품, 좋은 조건으로 가입을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부족한 뭐 담보가 있으시다거나 아니면 내 보험을 한번 좀 점검을 해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도 돈을 버시는 방법 중에
하나일 겁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임팩트TV 임평재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